네, 안녕하세요. 기어박스의 이병진입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A 클래스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엔트리급 모델이고 가장 작은 벤츠가 내놓고 있는 이런 해치백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해치백, 짧은 차보다 뭔가 트렁크가 있고 조금 단정한 형태의 차를 좀 많이 선호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A 클래스급 이런 엔트리의 작은 컴팩트 차체를 가진 모델들은 해치백이 조금 더 실용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운전을 직접 해보면 그런 게 좀 세단에 비해서는 확실히 경쾌한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A 클래스라면 세단보다는 해치백이 좀 낫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사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녀석은 A220, A220 모델입니다. 2.0 터보가솔린 엔진을 얹은 모델이고요. 국내에는 유일해요. 파워트레인이 이 녀석 하나만 들어와 있고, 이 A클래스의 역사를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우선 이 녀석은 1997년도에 1세대 모델이 나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코드네임은 W168이라는 모델명 코드네임을 가지고 나왔죠. 초창기에는 2세대까지, 그러니까 2012년도에 2세대가 단종이 됐는데, 2세대까지는 어떤 톨보이 스타일의 디자인적으로는 그냥 실용성을 강조한, 실내 공간의 거주성을 강조한, 키가 크고 그냥 실용적인 엄마차? 약간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습니다. 국내에는 3세대부터 소개가 됐죠. 네. 3세대는 2012년도에 출시가 돼서 2017년도까지 유지가 됐었습니다. 이게 세대 변화가 3세대는 꽤 짧아요. 5년 만에, 만 5년 만에 풀모델 체인지를 해서 지금의 4세대가 나왔으니까요. 글로벌에서는 4세대가 2018년도에 나왔지만 국내에는 2019년도 작년 9월에 소개가 됐습니다. 자, 이 앞모습 디자인은 3세대 구형 모델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어요. 우선 보닛이 좀 얇고 날카롭고 좀 길어졌으면서, 그리고 이 앞에 프론트 그릴이나 헤드램프나 이런 모습을 보면 CLS를 조금 닮았어요. 예, 요즘 벤츠의 패밀리룩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얼굴이죠. 이 커다란 벤츠 엠블럼을 기준으로 한 줄짜리 가로바가 있고요. 이 안쪽으로는 이렇게 도트 무늬의 이런 독특한 패턴의 플라스틱으로 프론트 그릴 안쪽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게 고급차는 여기에 막 알루미늄으로 치장하거나 조금 더 패턴을 공격적이거나 고급스럽게 다듬는데, 이 녀석은 A 클래스니까요. 엔트리급이니까 그거에 걸맞게 이렇게 단정하게 그냥 플라스틱으로 처리를 해놨습니다. 이 커다란 엠블럼 삼각별 위로 또 하나 보닛 끝에 이렇게 메르세데스 벤츠라는 엠블럼을 달아서 두 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앞범퍼도 아래도 보면 이렇게 그냥 무광 플라스틱으로 되게 많이 강조를 해놔서 이게 그냥 A220 2.0의 그냥 엔트리급 평범한 출력 성능을 지닌 모델인데도 이렇게 앞에서 딱 보면 꽤 공격적이고 뭔가 남성적이고 도전적이죠. 호전적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왼쪽은 방향지시등을 켜놨고 오른쪽은 주간주행등인데요. 지금 이 깜빡깜빡하는 부분이 방향지시등과 주간주행등을 동시에 겸하는 방식입니다. 헤드램프도 꽤 얄쌍해지고 뭔가 치켜 뜬 눈매가 좀 많이 달라져서 이것도 앞 얼굴이 조금 더 공격적이고 다부진 인상을 만드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되는 것 같아요. 헤드램프는 멀티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S클래스나 E클래스의 형님들에 적용되어 있는 헤드램프죠.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각도에 따라서 이 방향도 같이 바꿔주기도 하고 셀프 레벨링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요. 헤드램프 하나에 LED가 18개, 각각 18개씩 들어간다고 해요. 참고로 제일 큰 형님인 S클래스에는 84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확실히 있긴 하죠. 이렇게 옆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확실히 보닛이 길어지고 낮아지고, 이 캐릭터 라인이 두 줄로, 하나는 저 윗부분에 보시면 헤드램프 끝에서부터 테일램프까지 쭉 이어지는 사이드 캐릭터 라인이 하나 있고요. 그 밑으로도 또 한 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3세대 구형을 좀 생각해보면 3세대는 전반적으로 뭔가 좀 부하고 좀 동글동글하고 조금 더 여성스럽고
아기자기한 맛이 좀 있었는데, 그에 반해서 이번 4세대 A클래스는 조금 더 남성적이고 직선을 강조하고 좀 다부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좀 디테일이 약한 게 아니냐, 디자인이 좀 너무 밋밋한 게 아니냐, 특히 옆모습에서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디자인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저는 그래도 3세대보다는 이 녀석이 조금 더 매끈하게 잘 뽑아 놓은 것 같아요. 참고로 이 녀석이 차체가 3세대에 비해서 꽤 커졌는데요, 길이를 보면 4420mm 고요 너비가 1795, 그리고 높이가 1430mm입니다 3세대 구형 모델과 비교해 보면 길이는 115mm가 길어졌어요. 그만큼 휠 베이스도 길어졌고요, 휠 베이스가 2730이라서 구형보다 30mm, 3cm가 길어졌는데, 그 길어진 휠 베이스와 넓어진 폭은 특히 뒷좌석에서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요즘 메르세데스 벤츠가 보여주고 있는 모델에서 공통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특히 테일램프 디자인 흐름을 같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유행처럼 테일램프 사이를 뭔가 쭉 이어 붙이거나 약간 그런 게 디자인적인 트렌드인데, 벤츠는 자기들만의 어떤 디자인적인 색깔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고집스럽게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이어붙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뾰족하게 각을 만들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고요. 역시 이렇게 벤츠의 엠블럼이 크게 있고, 그리고 특이한 건 보통 이렇게 엔트리급 모델, 특히 해치백 엔트리급 모델들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리 패널을 여기다 끊고 여기에 어떤 공력 성능을 위한 디자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로 부품을 만들고 별도로 이렇게 장착하거나 그런 과정을 최소화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개가 짖네요. 네. 여기 약간 지방으로 좀 와서 강아지도 짖고요, 뭐 닭도 되나진데도 막 울고 좀 그렇긴 해요. 네. 어쨌든 자연스럽죠. 네. 지금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원가 절감의 흔적 같은 건 좀 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따 실내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실내에서는 조금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게 있습니다. 방향지 시등은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쭉 이어져서 켜질 것처럼 생겼지만 이 부분만 방향지 시등이 들어옵니다. 이 해치는 수동입니다. 요 엠블럼 아래에 보시면 요 버튼이 하나 있어 가지고요, 요걸 당기면 자동으로 올라가지 않고 팔에 힘을 좀 줘서 끌어당겨서 올려야 이렇게 올라가는 시스템이고요. 확실히 차체가 커진 만큼 이 뒷공간에 여유는 꽤 있어요. 딱 봐도, 언뜻 봐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80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제일 긴 공간의 길이는 125cm 정도 되고요, 짧은 공간은 105cm쯤 되네요. 네. 이 정도면 트렁크 공간, 뒷공간의 여유는 꽤 있는 편이에요. 우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턱이 좀 있어서 큰 짐이나 무거운 짐을 싣고 내릴 때 조금 힘을 좀 써야 되는, 그리고 여기가 플라스틱이긴 한데 이런 거 긁히거나 그러면 신경 쓰이실 텐데 뭐 랩핑이라도 하셔야 되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시트 폴딩 하면 완전히 평평해지진 않지만 여기 어떤 틈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완만한 스키슬로프 같은 정도의 각도가 좀 보이는 이 정도로 접히고요. 그래서 뭐 길거나 큰 짐을 부리거나 내릴 때도 그냥 쭉 밀어 넣으면 자연스럽게 싣고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문 안쪽을 좀 보여드릴게요. 네, 안쪽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시트는 이 운전석만 전동식이에요. 여기 보시면 전동식이고요. 저쪽 옆자리는 수동입니다. 아예 빠져 있어요. 저런 게 없고, 시트는 그렇고, 이 무릎 길이, 허벅지 길이를 조절할 수도 있는데 요거는 수동이에요. 네, 이렇게. 이 도어의 재질감이나 이런 건 그냥 우레탄이고 인조 가죽이고 한데, 뭐 메르세데스 벤츠라고 하면 딱 기대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마감재나 소재는 이 녀석이 3,880만원이잖아요. 3,000만원대, 비록 후반이지만 3,000만원대 벤츠라서 라고 이해를 하려고 해도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 소재나 마감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운전석 시트 메모리는 3개나 돼요. 3개나 되고 앞자리 양쪽에 열선은 됩니다. 열선은 2단계로 되고 이쪽에 통풍 시트 버튼은 그냥 막혀 있습니다. 시트 색깔 상당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실내를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지금 시승 모델에 적용되어 있는 실내 색상을 보면 검정과 이게 파랑인가 남색인가 좀 뭔가 좀 벤츠와 어울리지 않는 좀 그런 색상의 내장재 인테리어가 지금 마감이 돼 있어요. 시트는 몸이 닿지 않는 부분은 가죽이고요. 인조 가죽으로 이렇게 마무리 해놨고 이 부분은 직물이에요. 네, 직물 시트. 보기에는 꽤 그래도 짱짱하게 몸을 잘 잡아주고 좀 편하겠는데 싶지만 막상 좀 앉아서 운전을 좀 오래 해보니까 그렇게 뭔가 자세를 안정적이고 견고하게 잡아주는 능력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다고 기존 벤츠 시트가 주었던 그 안락함 그리고 묵직하고 푸근함 그런 것도 뭐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가죽과 스포츠 시트를 원하신다면 패키지로 묶여있는 옵션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옵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는 제가 들어가서 실내를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A220 모델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네, 실내 전체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컴팩트한 해치백이다 보니까 실내 구성도 좀 단출한 편입니다. 네, 뭔가 화려하거나 그런 건 없고요. 근데 우선 저는 딱 이 시승차를 딱 타고 스티어링을 잡고 나서 조금 놀랐어요. 어떻게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 이 우레탄 이 질감 이게 손이 건조하신 분들이라면 꽤 미끌미끌할 것 같아요. 이게 그립감도 좀 떨어지고 가끔 이 스티어링 휠이 제가 유럽 출장을 가면 벤츠 택시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 벤츠 택시의 옆자리나 뒷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좀 구경하다 보면 이 스티어링 휠이 딱 이렇게 생긴 요런 질감의 스티어링 휠이 되게 많더라고요. 택시들도 보면 벤츠가 고급 브랜드긴 하지만 택시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럽에서도 옵션을 가급적이면 좀 저렴하게 패키징을 하잖아요. 그 약간 그런 데에 좀 적용되는 스티어링 휠 같고 질감은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벤츠에서도 이런 스티어링 휠의 느낌을 내가 또 경험해 볼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또 신선한 맛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컴팩트 해치백인데 스티어링 휠의 크기 자체가 상당히 커요. 네, 상당히 커서 이게 뭔가 좀 아담하고 좀 경쾌한 차를 모는 듯한 맛이 이 스티어링 휠의 림도 두껍고요. 그래서 좀 그런 맛이 좀 스티어링 휠에서 좀 많이 잡아먹고 좀 상쇄되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어 좀 아쉬워요. 그런데도 보면 여기 터치패드 느낌의 요 버튼들 요런 것들은 다 똑같이 그냥 구성을 하고 있어요. 계기판 구성을 좀 보여드리면 계기판은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는 듯한 계기판입니다. 이 패널만 보면 그냥 하나의 통 패널이에요. 근데 보면 요 계기판 7인치 계기판이고요. 요 옆에 인포테인먼트 모니터는 10.25인치입니다 7인치와 7인치를 조합할 수도 있고 해외에서는요. 그리고 10.25인치 두 개를 붙일 수도 있고 지금처럼 7인치 계기판과 10.25인치 모니터를 조합할 수도 있는데 국내에는 이렇게 7인치와 10.25인치짜리 두 개의 조합으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기판이 보면 계기판에 이 빈 공간 베젤이라고 하는 이 쓸데없이 빈 공간이 너무 커서 계기판은 그냥 요만하거든요. 이게 7인치라고 해도 실제로 보이는 거는 뭐 한 5인치나 되려나?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 계기판이 시인성이 아주 좋지도 않아요. 그냥 저렇게 원형 계기판, 디지털 계기판이긴 하지만 저 원형이 지금 하나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요. 보여주는 정보는 다양합니다. 지금은 그냥 클래식, 디자인도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세 개 중에서 테마를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지금은 클래식 버전이에요. 여기에는 항상 이렇게 속도가 표시가 되고요. 여기 연료 잔량 그리고 기어 여기에서 이 터치패드를 이렇게 만져가지고 다양하게 계기판의 정보들을 좀 확인하고 바꿀 수가 있는데요.
요게 어떤 터치패드예요. 딸깍딸깍 소리가 나면서 움직이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지금은 속도계고요. 시속 260까지 표시가 되어 있네요. 내리면 요게 이제 타코미터입니다. 엔진 회전수가 8000rpm 중에서 6500rpm부터 레드존이 시작됩니다. 이거는 연비, 실시간 연비를 계속 보여주는 보드고요. 이거는 에코 디스플레이, 그래서 얼마나 효율적인 운전을 하느냐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드입니다. 이 홈 버튼을 누르면 여기 안에서 또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조장치 들어가 보면 그래픽으로는 이게 뭐 반자율 주행 장치가 활성화되고 들어가 있는 것 같지만 없어요. 네, 그냥 그래픽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두 가지 모드로 확인할 수가 있고, 전화 있고 내비게이션도 여기에 활성화 되어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없습니다.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어요. 빠져 있고 선택사양 옵션으로도 내비게이션은 추가가 불가능합니다. 아쉽지만. 근데도 이렇게 있어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지, 동서남북 중에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는 보여줍니다. 디자인 안에서 보시면 클래식, 스포츠, 프로그레시브, 스포츠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조금 분위기가 달라지죠. 네.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둔 상태에서 아까의 트립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서체 폰트와 색깔이 좀 바뀝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터치패드는 이 모니터의 인포테인먼트 다양한 것들을 여기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터치패드가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손목 보호대처럼, 마우스 손목 보호대처럼 이 위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리고 여기에서 조작을 해도 꽤 섬세하고 정확해요. 반응이 쉽습니다. 여기서 써도. 보여드리면 뭐 라디오, 전화, 미디어, 웰빙, 정보, 설정 이렇게 있는데요. 이 웰빙 시트 키네틱이라고 하는 게 좀 재밌어요. 이게 운전석과 옆자리, 보조석 두 시트에 등받이 및 시트면, 등받이, 시트면, 시간도 이렇게 단기, 중간, 장기. 이게 뭐냐면 마사지는 아니고요. 약간 자세를 한번 다잡거나 바로 잡거나 뭔가 장시간 운전했을 때 피로도나 졸음운전 같은 거를 좀 긴장하세요 라고 하는 그 정도의 메시지를 줄 정도로 시트의 사이드 볼스터나 이 방석 부분이 전체적으로 그냥 꿈틀꿈틀 됩니다. 자, 패들 시프트 뒤에 앙증맞게 달려 있고요. 그리고 기어 노브가 칼럼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플라스틱 재질감이나 이런 게 뭔가 좀 벤츠답지 않다 싶게 조금 그렇습니다. 시동 버튼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오토 스타트 스톱 껐다 켰다 들어 있고, 이 송풍구가 꽤 많은데요. 안에 5개, 양쪽 끝에 하나씩 있고 가운데에 3개가 있습니다. 딸깍딸깍 여닫는 게 이렇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틀어서 방향을 조절하면 되고요. 터빈을 형성하겠다고 하는데, 요런 이 에어벤트 주변의 요 무광 크롬이나 어떤 요런 재질감이나 그런 것들은 벤츠스러워요. 되게 고급스럽고, 그 아래로 공조장치 물리적인 버튼들을 모아놨고요. 독립식은 아니에요. 네, 오토긴 한데 여기서 온도 조절하고요. 방향 조절을 이쪽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아래로 꽤 깊이 있고 뭔가 여닫는 덮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는, 네, 사물함이 있는데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엔트리급 키와 상당히 어울리게 깔끔하죠. 네, 그냥 여닫는 벤츠 엠블럼 하나 붙어 있고요. 꽤 깊이 있는 사물함이 있는데, 이게 옵션을 선택하면 무선 충전도 가능하다고 해요. 네, 이렇게 넣으면 지금은 3,880만원짜리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키넥트 패키지라고 해서 167만원짜리 옵션이 있어요. 그거를 선택하시면 애플 카플레이도 안드로이드 오토도 들어가고요. 키리스 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갑니다. 휴대폰 무선 충전 기능도 여기 들어가고요. 미디어 케이블도 하나 추가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이 프로그레시브 패키지라고 있는데요. 그건 243만원이에요. 243만원짜리를 추가하면
프로그레시브 라인 내외관 디자인, 그래서 약간 디자인 패키지가 조금 더 추가가 되고요. 파노라믹 썬루프가 들어갑니다. 이 녀석은 파노라믹 썬루프는 고사하고 그냥 일반 썬루프도 없이 그냥 꽉 막혀있는 3,880만원짜리 모델입니다. 그리고 아티코 인조 가죽과 스포츠 시트가 또 프로그레시브 패키지에 들어가 있어요. 그 특이한 건, 아니 파노라마 썬루프랑 스포츠 시트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그걸 두 개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꼭 선택을 해야만 파노라마 썬루프 같은 거를 고를 수 있는지, 그건 약간 좀 기존에 지금까지 보여줬던 벤츠답지 않은 약간 옵션 선택 내용인 것 같아요. 그 뒤로 보시면 이렇게 C타입이에요. 요즘 벤츠가 보여주고 있는 모델들은 다 C타입 USB 포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뒤에 보시면 요 12V 파워 아울렛도 있고요. 컵홀더 무난해요. 네. 컵홀더를 지지해주는 그 없냐,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이런 식으로 나와서 단단하게 홀딩을 해주고요. 접으면은 깔끔하게. 그 특이한 게 디테일이 꽤 좋아요. 요게 2단으로 이렇게 관절 구조로 만들어놔서 꽤 디테일하게 딱 접히고, MBUX라고 하는 새로운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비게이션 좀 틀어줘. 내비게이션이 없기 때문에 무시하고 그냥 꺼집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창문 좀 내려줘. 온도를 17.5도로 설정할게요. 안녕 벤츠. 지금 말하세요. 창문 좀 올려줘. 온도를 19.5도로 설정할게요. 네, 이 정도입니다. 안녕 벤츠.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에어컨 꺼줘. 에어컨이 현재 꺼진 상태입니다. 우선 언뜻 봐도 뒷공간의 여유가 꽤 크죠. 네. 특히 이 어깨 부분 여유가 상당히 있습니다. 우선 이 뒷시트가 기본적으로 좀 낮고 각도 꽤 여유가 있죠. 네. 이 뒷 등받이 각도도 뭐 리클라이닝 각도 조절은 불가능하지만 그냥 뭐 아주 편하지도 그렇다 불편하지도 않게 그냥 단정하게 앉아서 가게 만드는 자세네요. 암레스트는 좀 없어가지고 뭔가 팔을 좀 허공에. 그 이소픽스는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아이들 시트, 베이비 카시트를 장착하기에는 아주 수월하고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이물질이나 좀 지저분해지는 거에는 신경을 좀 써야 되겠네요. 이 그물 매트가 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도 파놔서 더 레그룸 여유를 좀 만들어 뒀고요. 헤드룸에도 당연히 여유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 뭘 넣어야 되나? 아무튼 여기 공간이 하나 있고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에 귀금속 같은 거 좀 보관하면 되겠네요. 공간 크기는 USB-C 타입 포트 2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행을 좀 본격적으로 해보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어떤 운동 성능이나 엔진 파워트레인 느낌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해보죠.